봅시다. 수사의 종결. 예, 수사 종결은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 예, 이전에는 뭐 검사만 이렇게 했죠. 이제는 수사 종결을 경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요, 이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수사 종결은 경찰도 할 수 있거든요. 사경도. 이전에는 검사만 수사 종결했죠. 왜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전에는 사경이 수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야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전부 다 송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 거예요. 기소 불기소 이렇게. 근데 지금은요, 기소 의견만 송치를 하고요, 사경이 불기소 의견의 경우에는 송치를 안 해요. 그래서 사경실에서 수사를 종결해요. 앞으로는 시행에 들어가면. 아시겠죠? 그래서 수사 종결은 수사기관 이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알겠죠? 아주 저도 교묘하죠. 지금 현재도 이건 틀렸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진짜 지금 현재도 유효하게 딱 만들고 나중에도 설명하는데 주저주장이 없고 야, 그래 내가 이 하면서 야, 니 어찌 이렇게 됐노? 어떻게 이렇게 변했노 니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자, 이번에 즉결심판 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경미 사건인 경우에는 서장의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건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즉결심판 절차는 여전히 있으니까요. 네, 사종결 처분 들어갈게요. 사종결 처분, 거기에 사법경찰관의 사종결에 따른 처리, 아직 시행 미정입니다. 시행 미정이에요. 예, 우리 금경 사건 조정에 따른 우리 형소법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앞에서 한 묶음 봤죠? 지금 이제 수사기관 쪽에서 한 묶음 봤잖아요. 이제 수사 종결 부분에서 또 한 묶음이 있어요. 이 두 묶음만 잡으면 이제 우리 형소법 개정 내용은 앞으로 이제 시행될 내용이 있죠. 이건 다 정리되신 거예요. 자, 245조의 5를 보면 예,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는 다음과 같고 구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소고발 사건이든 그 다음 사경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이든, 자, 1호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범죄 혐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송치하는 거예요. 예, 관계 서류 점검물을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어 보세요. 그 밖의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1호죠. 근데 그 밖의 경우에는, 자, 당연히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있다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 이유를 명시한 그 이유, 왜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봤는지 그 이유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거는 송치가 아니죠, 그죠? 그냥 송부를 하는 거예요. 왜? 검사들을 한번 검토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송부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여러분, 이게 송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송부만 하는 거예요. 검사들을 한 번 더 검토케 하기 위함이에요. 이 경우에 검사는 송부하던 날부터 지가 이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다시 90일 이내에 사경관에게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예요. 자,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부 통지. 사경관은 245조의 5제2호, 조금 전에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안 되는 이런 경우요. 그쵸? 이 경우에 그 송부한 날부터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하잖아요. 서류를 송부하잖아요. 그런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사망한 경우는 배직형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지지와 그 이유를 통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고소인 또는 고발인, 또 이제 이 사건의 어떤 피해를 입어도 고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피해자, 그리고 그 법정 대리인, 사망하면 배우자 직계친족,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자, 이런 사람들한테요, 송치하지 아니하는 지지, 그 이유를 통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경우에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1항에요, 245조의 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관서의 장에게.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 이의 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1항의 신청이 있을 때, 자,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 서류 점검물을 송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고소인이든 고발인이든 피해자든 법정 대리인, 사망 경우는 배직형. 자, 이네한테 뭐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검사에게 이제 서류를 송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이네들에게 이걸 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고소인, 고발인, 또 피해자, 법정 대리인, 사망연, 배직형 이네가 관세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세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자, 이때는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됐죠? 그 다음에 재수사 요청. 자, 이거는 뭐하고 걸리느냐면요, 지금은 이제 검사가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만약에 불기소,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종결한다 해야 되겠죠. 불기소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사경이 수사를 종결했을 때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는 이런 길이 있고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245조 27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다고요? 지금 이제 248조의 8입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245조 2호를 보세요. 2호를 다시 보시면 맨 위에 2호를 보시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를 했죠. 근데 검사가 서류를 보니까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라고요. 이런 거는 이 사경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지금 245조의 8 재수사 요청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수사 요청 보세요. 검사는 245조의 5 제2호 이 경우에 금방 했죠. 봤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 또는 부당하다, 자, 이렇게 판단이 들었다면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서 사경관에게 다시 수사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사경관은 1항에 요청했을 때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요. 재수사를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없지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재수사를 해서 또 만약에 또 뭐 어떻게 해요? 자, 위에 245조의 5 2호에 통지를 하게 되면 또 검사가 보고 이거는 맞다라고 판단하면 여기서 멈출 건데, 그렇지 않으면 또 재수사를 또 요청하겠죠? 이게 계속 돌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 신청인 있죠. 고소인, 고발인, 또 누구? 피해자라든가 법정 대리인, 사망의 배직형 이네가 이의 신청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무조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되죠.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선에서 우리 사경선에서 수사를 종결한다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좀 봐주기식 있죠. 그 토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좀 봐줘서 수사를 종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검사가 이번 개정법에 대해서 막 이의를 제기하고 했단 말이죠. 전부 다 송치를 해야지 어떻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다면 경찰서에서 수사 종결하냐. 이렇게 되면은 토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봐주는 거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주장을 검찰 쪽에서 강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이런 제도 두 개가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경선에서도 지네가 틀림없이 혐의가 있는데 혐의가 없다라 판단해서 수사를 종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뭐 고소인, 고발인 이네가 그 관세장에 이의 신청하면 무조건 사건을 송치해야 되고요. 또 검사가 재수사를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검찰 이내가 이번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어떻게든 그 부분을 좀 반대하려는 그런 입장은 되게 강하게 의견을 표출했잖아요. 근데 저는 수사권 조정은 돼야 된다고 보고 틀림없이 이게 좋은 개정이라 보는데요. 그 과도기적인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법률적인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그동안 수사했던 공이 있을 거거든요. 과도 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물론 어렵나요?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잘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죠. 여러분, 관련 판례인데 이제 이건 재정 신청은 우리 중요한 주제니까요. 여러분, 이 재정 신청 이건 어떤 건데, 여러분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 우리 고등법원에서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서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 있죠.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으면 검사는 소추 가능하죠. 그렇죠? 다른 중요한 증거 있으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판례가 이거보다 더 중요해요.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은 고등법원에서 실제 심리가 이루어졌던 부분만이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할 생각 한번 했으니까. 고소인이 고소를 할 때요, 저는 뭐 A, B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소를 했다 해볼게요. 만약 이렇게요. 자,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자, 세모를 고소해도 A를 고소해도 어디까지요? 동일성 인정되는 그 범죄 전체까지 고소력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를 고소해도 B까지 고소력이 미쳐요. 세모를 고소해도 동그라미까지 고소력이 미쳐요. 객관적 불가분요. 근데 검사가 불기소했고요. 불기소 처분했고, 그래서 재정 신청 검찰 항고 그치고 기각되니까 재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뭐만요? A만 심리했다고요. 근데 실제로 어디까지요? 이 B까지 고소력이 미치는 거죠, 그죠? 동일한 하나의 범죄니까요. 그런데 A만 심리해가지고 여기에 기각 결정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기소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거하고 맞물려 볼게요. 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세모 A를 기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 이거는 이것의 의미가 지금 이 판례고요.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전 판례가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 중요하냐? 요거는 최근에 나온 거고요. 이 판례는 한 3, 4년 됐어요. 3, 4년 된 게 오히려 지금 더 중요성을 딱 갖고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강사들이야 바로 민감하게 이제 신판례를 소개해 주지만 출제자는 우리만큼은 뭐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B 있죠, B. 실제 고소인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세모로 기소해도 동일한 B까지는 전부 다 고소력이 미치니까요. 그러니까 이 B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것도 기각 결정이 확된 사건이냐? 확정된 사건이냐? 기각 결정이 확된 사건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중요한 증거 필요 없어요. 기각 결정이 확된 사건이라는 것은 뭐 고등법원에서 실제 심리가 이루어졌던 뭐만요? A만.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B, 고등법원의 실제 심리를 안 했다면 기각 결정 확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됐죠? 그래서 A는 다른 중요한 증거 필요하고요. B는 다른 중요한 증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것은 뭐냐? 이 판례죠.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것은 그 밑에 진한 글자 단순히 재정 신청 기각 결정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기각 결정 정당성, 이 기각 결정 고등법원이 기각 결정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럼 다른 중요한 증거는 뭔데?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두 번째 줄 맨 뒤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 신청 기각 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됐죠? 이 오른표에도 진한 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쪽에 딱 진한 거 넣어가지고 금방 진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내가 읽은 이것을 출제를 하면 옳은 지문 이길 테고 그 뒤에 단순히 재정적 기각 결정의 정당성 의문 제기 이 정도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면 틀리겠죠. 자, 그 밑에 자 판례 볼게요. 이건 뭐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위에 것도 관련 판례도 중요한 판례죠. 이 밑에 것도 중요합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를 되겠대요.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정인으로 신청하여 심문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항소심에 정인으로 신청해서 충분히 심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서 기소운데요.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기소가 된 거예요. 기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기소 전이면 얼마든지 참고조사는 가능하죠. 기소 전이면 얼마든지 참고조사 가능해요. 지금 이제 기소라는 거죠. 원래 기소가 되면 여러분 수사는 이런 종결이 되는 거예요.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소가 된 뒤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이미 우리한테로 사건이 넘어왔는데 너희들이 왜 수사해? 라는 식으로 엄청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일환에 나온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공판 단계로 넘어왔으면 우리가 하는 건데 너희들이 왜 또 수사를 해? 마치 이런 거 아주 불쾌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기존의 우리 판례는 기소 이후에 이미 수사는 가능하고 강제 수사는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자, 임의 수사 됩니다. 이미 이전에 이거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고 연결해 볼게요. 임의 수사 되죠? 뭐 피고인에 대한 조사 됩니다. 피고인 불러서 하는 조사 활동 되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피해자 신문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고지된다라고 합니다. 또 참고 조사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뭐 법정에서 이미 증언한 자를 불러와서 이것을 번복시키는 형태의 조사 활동은 안 된다고 해요. 처음에 진술조서, 진술서, 심지어 피해자 신문 조서까지 당사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증거로 사용 못한다. 단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 증거사항에 동의를 했을 때, 이런 판례가 있었죠. 그 일환에 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 법정에 나와서 이미 증언한 놈도 아니에요. 증언한 자도 아니에요. 그냥 항소심 공판기일에 충분히 소환해서 증인 신문이 가능한 자예요. 근데 검사가 기소 전이면 할 수 있죠. 기소 후에 충분히 법정에 소환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자인데도 수사관수에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그런 진술을 확보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이거 공판중심주의, 당사주의, 직접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증거를 부정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증거사항에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전에 번복 증언을 확보하는 이런 번복 증언을 기재한 서류와 그 흘러가는 논리 전개는 그대로 동일해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 4번 잠깐 볼까요? 4번 금방 쭉 다 보셨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용은 논리 전개 과정은 이전에 우리 번복 증언과 또 동일해요. 똑같아요. 근데 4번 잠깐 볼게요. 4번. 자, 위 참고인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조사 같은 취지로 불리한 내용 진술을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진술, 자, 우리 그 기소 이후에 그 진술조서는 지금 증거로 못 한다고 했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증인이 나와가지고요, 법정에서 그 진술조서에 담겨있는 내용과 동일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은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우리 번복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 번복 증언 그 자체는 증거 능력이 인정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복 증언, 자, 번복 증언이 아니죠. 이제는 법정에 나와서 그 진술조서에 기댄 피고인의 불리한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증언을 했을 때 이 증언의 증거 능력은 인정돼요. 그런데 우리 증거 능력과 또 뭐가 있어요? 증거법에는 그 증언의 증거 능력이 있으면 이제 믿고 안 믿고의 문제, 증명력 문제, 다른 말로 신빙성, 그 진술의 그 증언의 신빙성, 신용성에 관한 문제가 있죠. 이거는 뭐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죠. 그럼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가 4번이죠. 참고인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조사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이 진술은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그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자, 이 진술요, 이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요, 자, 이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120,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공사실 특정에 대해서는 검찰 쪽에서는 제가 꼭 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검찰직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특정됐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진한 글자 한번 보세요.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공사실인데요. 성명불상 직원들, 자, 저작권을 침해했다 했는데 그 성명불상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취득 이렇게만 기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실 내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했는데 성명불상 직원이라고 해버리고, 이 직원들이 침해했다 했는데 그 침해한 직원들의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저작권을 무단 복제 취득했다. 무단 복제 취득한 프로그램 그게 뭔지도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불특정이죠. 내용은 쉬워요. 그 다음에 13, 그 밑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게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거 범죄가 당내 경선 운동에 관한 경선, 우리 당내 경선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당내 이제 대표를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직선거에 나가는 거죠, 그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당내 경선을 먼저 거치잖아요. 그 선거 범죄가 당내 경선 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에 당내 경선을 거쳐서 이제 이 경선 운동을 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공직선거 위반죄 그 공소시효 기산일은 그 선거 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 투표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공직선거 위반 범죄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내 경선을 해가지고 또 당내 경선 투표일이 있겠죠. 당내에서 투표해서 대표자를 뽑겠죠. 출마할 후보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내 경선 당내 경선 볼로기 바라면 당내 경선, 자, 나는요 제가 바라면 당내 경선 투표일까 아니면 이 당내 경선에서 이제 뭐 당선돼 가지고 후보자로 그러고 나서 실제 공직선거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직선거 투표일이냐 이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그 선거 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 투표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 경선 투표일이 아니고요. 됐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내용들은 뭐 형법이든 수동법이든 판례를 공부할 때는 아주 쉬워요.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돼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고 머리에 나가지도 않아요. 왜? 스토리가 있으니까. 영화 우리 기억에 잘 안 날아가죠. 영화를 짜보신다니까요. 대본만 보시면 까먹어요. 여러분이 자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한국당이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대표로 나갔어요. 당내 경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당내 경선에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범죄를 범했으니까 시효가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투표일 그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느냐? 아니라고요. 그 투표에서 여러분이 범죄를 범했고 실제 당내 경선에서 여러분 당선이 되어서 실제 공직선거 후보로 나가서 공직선거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투표일 다음 날부터 그 범죄 시효가 진행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됐죠? 자, 당의 선거일 후 6달, 뭐 시효기간이 아주 짧아요. 예, 당의 선거일이란 그 선거 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 투표를 의미한다. 이는 선거 범죄가 당내 경선 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 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이 시험에 출제한다면 당내 경선 투표일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7번 볼게요. 7번 형소법 33조 1항 5에서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하나로 규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심신장애 의심 있는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심신장애 의심 있는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왜 내 목소리를 확 이렇게 줄여버리는데요? 네 목소리는 뭐 목은 찢어져도 상관없다. 그런 취지입니까? 내가 목소리 올려 푸지는 걸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면서. 자, 7번도 여러분 좀 받으세요. 우리 그 33조는 뭐 우리 필요적 변호 사건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국선 선정 사유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33조 1항은 직권 필요 국선이죠. 뭐 구미친 놈의 장단, 구속된 때 미성년자 70 이상, 노가자 심신장애 의심 있는 때, 그 중에 심신장애 의심 있는 때의 의미, 그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심신장애 의심 있는 때, 그러면 이제 직권 필요 국선 반드시 국선 변호인 선정해 줘야 되는데, 그럼 심신장애 의심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 정도가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뭐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심신장애 의심인 때 해당되죠. 또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심신장애 의심 있는 때 해당돼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지난 글자 재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판 심리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됐죠? 이게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방어권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도 뭐라고요? 심신장애 의심 있는 때 해당된다는 거예요. 직권 필요 국선 반드시 국선에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 자 밑에 판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변호인 대리는 자의 피해자 직권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헌재 결정입니다.
변호인 대리는 자 있죠. 변호인 대리는 자, 직경교통권 있죠. 우리 수성법이요. 우리 수성법 그 34조에 보면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 신체 구속을 당한 피해자 또는 피고인요, 접견하고 수수 그리고 진료 받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34조. 형소법 34조에서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했죠. 우리 이전에 대법원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우리 헌재도 이전에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기본권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결정이 나온 뒤에 이번에 아예 기본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헌재 결정은 변호인 대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당연히 변호인 대리는 자도 기본권이라면 당연히 변호인이 피해자 피고인에 갖는 직경교통권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기본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헌재는요 다 기본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 대법원은 지금 판례 바뀐 게 아닙니다. 대법원은 여전히 법률상의 권리라고 한 대법원 결정만 존재해요. 근데 헌재가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인권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법률상 권리, 기본권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이번에 아예 기본권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가 신체 구속을 당한 피해자 피고인에 갖는 직경유통권은 대법원은 법률상 권리, 헌재는 기본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기억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헌재 결정이 나왔다면 헌재 결정을 물어봐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전에 대법원 결정을 물어봤다 했을 때 이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헌재하고 대법원을 놓고 누가 더 상위의 기관이고 어떤 결정이 있어요, 어떤 것은 없어진다, 무효가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는 어떤 강사는 했던데요. 직경유통가 하나 문제인데요. 2번 지문은 이 대법원 결정을 내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인가 4번 지문은 이 헌재 결정을 냈더라고요. 두 개 다 옳은 지문으로 2번은 대법원 결정, 그 다음 3번은 최근 헌재 결정을 나란히 제시했더라고요. 둘 다 옳은 지문으로 처리했더라고요. 그 출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사실 대법원 결정은 내지 말고 헌재 결정만 내는 게 더 맞기는 해요. 근데 그 출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듯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왜 기본권이냐? 그 논리 전개 과정을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신체 구속을 당한 피해자 피고인이 변호인에 대해 갖는 직경유통권, 빵에 있는 피해자 피고인이 변호인에 갖는 직경유통권은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피해자 피고인이 빵에 있는 요놈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의 직경유통권은 기본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가 이놈에 대해 갖는 직경유통권도 저기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기본권으로 격상을 시켜 주었을 때 요게 제대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기본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 전개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죠. 자, 16번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동일성에 관한 것은 우리한테 잘 안 물어봐요. 동일성은 이제 여러분 동일성은요,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죠.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 동일성 범위까지는 또, 자, 동일성은요,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고요. 그렇죠? 또 동일성은요,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 변경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되고요. 또 동일성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되는 거죠. 기판력 일사부대리효.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진한 거,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 후기를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입니다. 그런데 밑에는요, 자, 이것으로 약식명예 받아 확정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상품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 환자들의 속에 유인 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사실입니다. 이 두 개가 과연 행위 태양이 같고 보호법의 재질이 같은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약식명예 받아 확정된 놈을 이것으로 다시 기소하니까 이미 내가 약식명예 받고 확정됐는데 왜 또 기소하노? 라고 다퉜더니 동일성이 없다라고 했던 사안이고요. 자, 그 밑에 판례.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데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검사가 공소장에 적어놓은 그 제명, 적용법조 여기에 법원은 구속돼야 안 돼요? 법원은 구속되지 않아요. 예, 공장 변경 없이 다른 법조를 인정해도 돼요. 여러분, 자, 이거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법률 구성을 달리할 때는 공장 변경이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어요. 자,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 세 개. 뭐? 자, 누락된 적용 법조를 추가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법적 평가를 바꾸는 거. 뭐? 형이 가벼운 일반법에서 형이 무거운 특별법으로. 그다음에요. 재수 평가를 달리하는 거. 자, 포괄일제 과형상 일제를 실체적 경합법 또는 실체적 경합법을 포괄일제 과형상 일제로. 이게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공장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지만 공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뭐?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기소했는데 형이 무거운 특별법으로 바꿀 때, 형이 무겁게 늘어날 때는 공장을 바꾸지 않고 재판해버리면 방어해 드릴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달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는 공장 변경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떤 걸 찾는다고요? 그게 진한 글자에 진한 글자 보세요. 공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이 도로법 기재한 사안에서 공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자, 공장 변경 없이 형이 무거운 것을 인정해버리면 맨 밑에 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그쵸? 그래, 공장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밑에 자,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인데요. 이거는 뭐 참고를 하세요. 공판기일 소환 그 자체를 뭐 그리고 뭐 좋아하진 않잖아요. 출제. 자, 여러분 그 2번 잠깐 볼게요.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안 나온대요. 피고인 나와야 공판을 개정하잖아요. 근데 이 피고인이 안 나온대요. 그래,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고인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몽롱해질 짬도 없습니다.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해야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요. 자,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 변호인한테 변호인을 선임한 갓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좀 해달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피고인의 주소를 갓 변호사 사무소로 자 기재한 주소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피고인이 여러분이 변호사 사무소로 송달을 원했고 그래서 피고인의 주소를 아예 갓 변호사 사무소로 주소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후 이제 갓 변호사가 사임을 했다는 겁니다.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사임을. 새로이 을 변호사가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주소 보정서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갓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겠죠. 근데 이미 뭐라고요? 갓 변호사는 사임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갓 변호사 사무실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했더라도 형소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됐죠? 이미 사임을 했으니까요. 넘어가요. 자, 이것도 여러분 그 피고인 출석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이제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법원 측이라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 경찰 측에서는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들어가고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이론적인 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 판례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항소심에서 여러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가 있죠.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연속이에요. 약식 명령에 대한 정재판 청구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 출석이 판결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연속이에요. 검사는 어떻습니까? 검사는 항소심도 당연하고요. 검사는 1심부터 뭐 토탈 2회 이상 불출석이요. 그럼 검사 출석이 판결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는 피고인인데요. 자, 1차 공판, 2차 공판, 3차 공판, 4차 공판, 5차 공판이 있습니다. 1차 공판 피고인 나왔어요. 피고인 출석했다 했어요. 2차 공판 피고인 나왔어요. 3차 공판요. 3차 공판 변호인만 나왔습니다. 4차 공판요. 모두 나왔습니다. 모두 나왔어요. 모두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5차 공판 피고인 나오지 않았습니다. 5차 공판 피고인 나오지 않았어요. 자, 물어볼게요. 바로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개정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5차 공판에 피고인 나오지 않았다고요. 5차 공판에 피고인 안 나왔다고요. 5차 공판에 피고인 안 나왔다고요. 이때 개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 했잖아요.
연속으로 2회 이상 불출석했는가 보세요. 여기에 나왔죠. 여기 나왔죠. 여기 안 나왔죠. 연속입니까? 연속 2회 이상. 연속 2번입니까? 아니죠. 1번이죠. 그러니까 이때 개정하면 돼요, 안 돼요? 개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개정해서 판결을 승소해 버렸습니다. 위법하다라는 이야기죠. 법원직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것도 뭐 참고로 하세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 모르면 이 판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 판례로. 자, 자네는 책을 그리 넘기지 말고 추록집을 보는 게 훨씬 나아. 그렇지 않으면 집중 못해. 뒤에서 찾으려고 하면 추록집을 그냥 봐. 나중에 찾고. 자, 이거는 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 국선 변호인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국선을 선정했어요. 국선을 선정했는데 이거는 뭐 이 국선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항소 유서 같은 거 작성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피고인에게 기적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항소 유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항소를 기각해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 국선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국선을 선정해서 그놈에게 기록 접수 통지를 하죠. 기록 접수 통지는 항소 유서 제출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선이 항소 유서 제출하지 않는데 피고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으면 국선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국선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항소 유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항소를 취하할 때는 지 혼자 취하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동의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정 대리인은 누구라고요? 친권자죠. 친권자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아버지하고 어머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한 명만 동의해서는 안 돼요.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의가 없으면 취하래도 취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알고 이제 들어가면 훨씬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자, 6번에 방가로 1번에 오와 같은 법리는 이 오와 같은 법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중에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국선을 선정했는데 요놈이 제대로 항소유 제출하지 않으면 국선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국선을 선정해야 된다는 이런 거. 됐죠? 이런 법리는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을 선정하여 수송기록 접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선 변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국선을 선정했는데 여러분 일을 안 해요. 취소했죠. 다시 국선을 선정했습니다. 아직 소송 기록 접통지를 하기 이전이에요. 근데 이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버렸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버리면 이제 국선 선정 결정은 취소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선에게 기록 접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자, 밑에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가 항소유 취하서를 제출하며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취하를 했으니까요. 피고인의 법정 대리 중 어머니가 항소 취하에 동의하는 체제에 있으면 제출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취하 효력은 생기지 않죠? 자, 원심이 국선 변호인 선정할 수송기록 통지를 하였음에도 국선 변호인 항소 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유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때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거예요. 선임한 경우에요. 이때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죠. 그러면 그 밑에 지난 글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국선 변호인이 항소유 제출 기간 내에 항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피고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피고인이 항소 취하서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제출한 것이 국선이 항소유서 제출하지 않은데 기책 사유, 피고인에게 어떤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서
피고인의 잘못이 있다 본 거죠. 국서면의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에게 다시 수동기록 통지를 하여 사선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다는 거죠. 곧바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토리를 한번 짜서 여러분 이해시키고 넘어갈게요. 자, 국선을 선정했습니다. 국선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게 미승연자예요. 근데 그 취하를 했을 때 어머니는 동의했는데 법정 대리인 또 다른 아버지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럼 취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국선 선정 결정을 취소를 했는데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다른 국선을 선정했는데 이놈이 항소를 제출하지 않자 어머니가 사선변호인 선임한 거예요. 사선변호인 선임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 그 사선에게도 피고인에게 국선이 항소 유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다시 선임된 사선에게 기록적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를 취한 거는 피고인의 귀책 사유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을 선임했다면 사선에게 기록적 통지를 해야 돼요. 사선이 항소 유서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한 거죠. 피고인이 항소 취하를 한 것은 국선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데 피고인에게 어떤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바로 항소를 기각해 버렸는데 이것은 대법원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여러분 이 청와대 문건 있죠. 우리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입니다. 청와대 문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별검사가. 자, 이것은 위법 수입 증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자, 넘어가서 이 판례 중요합니다. 239라고 돼 있는 이 16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거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장에는요, 우리 이제 공문서 있죠. 공문서는 여러분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에요. 서명을 해도 되고 기명 날인해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결사고 각종 영장입니다. 판결사고 각종 영장이에요. 영장은요 서명 날인이 있어야 돼요. 영장은 아시겠죠? 이것도 이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법원직에 나온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한테도. 그 여기 보세요.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이래요.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날인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자,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기초해서 수집한 증거가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인데요. 결론을 말해볼까요? 자,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뭐냐면 여러분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일단 없죠, 그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되죠. 금방 이야기했던 거. 영장은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명 말고 날인이 없으면 이거는 위법한 영장이 맞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거 하나, 또 하나는요. 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있죠. 이게 증거력이 없는데요. 여기서 말한 위법은 모든 위법이 아니죠. 어떤 위법이에요? 중대한 위법입니다. 이 위법의 정도가 아주 경미해서 오히려 증거력이 부정하는 것이 실체 진실 발견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즉 경미한 위법이라고 한다면,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즉 경미한 위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접촉할 때 위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됐죠?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이 판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설명하고 읽을게요. 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정말 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그런 의사 맞아요.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을 못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법이 정한 그런 방식에 따른 영장은 물론 아니에요. 이 영장 자체는 그래서 부적법이고 무효예요. 유효가 아니에요, 영장은. 그런데 이거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생각이 틀림없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이거는 누가 말해도 이건 틀림없이 맞아요. 그리고 이 영장을 가져가서 압수를 할 때 그 압수에 관한 나머지 절차들은 제대로 다 밟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위법은 있지만 이 위법이 중대하냐?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압수한 물건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결론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보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 판례를 한번 들었으면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 하면 이거는 경미한 위법이었지,
그래서 이거는 영장은 무효지만 이 영장을 가지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돼. 이렇게 여러분 딱 해서 문제를 푸는 데는 장이 없단 말이에요. 자, 보시죠. 자, 앞서의 검정 영장에는 진한 글자 판사의 서명 날이 내내는 서명만 있고 그 옆에 날인이 없다. 법원의 판단. 앞서 영장에는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이 사건 영장은 법관의 서명 날인 안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소법이 정한 요건에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됐다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그 줄 뒤에 이 사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됐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영장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죠.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됐다는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효라고 하면 안 돼요. 영장 자체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 법 있는 거예요, 영장은. 그러나 이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의 법리와 즉법이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IC는 아래와 같은 사정, 아래 이제 쭉 나옵니다. 가나다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영장에 따라 압수한 이 사건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인 검사성 피고인 1에 대한 피신조서, 2에 대한 피신조서, 공소의 3등 각 법정 진술, 이건 유죄 인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차 증거와 2차 증거 전부 다 증거 능력을 인정했었습니다. 1차 증거가 여러분 경미한 위법이니까 이 1차 증거를 통해서 확보한 2차 증거는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겠죠. 인과관계 단적 희석을 고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밑에 가나다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가나다라. 됐습니다. 결론, 맨 밑에 결론. 영장이 형소법 요건에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1차 증거. 왜? 경미한 위법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 각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1차 증거가 경미한 위법이라서 증거를 인정되니까 이를 통해서 확보한 이 증거 또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또 10분 쉬었다가 이제 전문 법칙 들어가도록 하죠.